3월의 서울 외곽은 아직 겨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낮은 빌라와 편의점이 번갈아 흘러갔고 이지영은 그것들을 보면서도 사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가방 끈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새 교복의 뻣뻣한 깃이 목을 닦아내는 감각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버스가 멈추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릴 정류장을 지나칠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발이 먼저 문 쪽으로 향하면 마음도 따라오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영은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경기도 평택에서 12해를 살았고 지난 2월 말에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이 옮겨졌고 엄마 이미지는 서울과 가까운 이 동네를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좋은 환경이잖아, 지영아. 새 출발이야. 공부도 친구도 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택에 놓고 온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뛰어놀던 골목이나 방학마다 편의점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박소희의 얼굴에 대해서는 새 학교의 교실은 넓었습니다. 창이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지영을 칠판 앞에 세우고 반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30명 남짓한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영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뒤까지 닿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지만 더 크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첫날이 끝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는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지영은 같은 대답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평택이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 진짜요? 한마디를 남기고 자기 친구에게 돌아갔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지영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맨 끝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국이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운동장이 보였고 바람에 흙먼지가 낮게 날렸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학교에서 작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각 반이 복도 한켠에 테이블을 펴고 물건을 파는 행사였습니다. 지영은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엄마가 딱 좋다고 했던 노란색 플리스 집업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옆반 여자아이 둘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 옷. 한 명이 말했고 다른 한 명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지영을 향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기가 더 두려웠습니다. 그냥 걸음을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노란색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몸 전체가 불필요하게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가자마자 집업을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지 않고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저녁을 차리면서 학교 얘기를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좀 사귀었어? 선생님은 좋으셔? 괜찮아요. 성적은 이번 학기 진짜 중요한 거 알지? 3학년이잖아. 지영은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 퍼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이미 했으니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기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지영을 위한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대가 클수록 지영이 서 있는 자리와의 거리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엄마는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 지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뒤로 흘렀습니다. 빌라, 편의점, 세탁소, 또 빌라. 평택의 골목과 닮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낯선 것들이 아주 조금씩만 낯설어서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눈 뒤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지영은 눈을 한번 세게 감았다가 떴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항상 이랬지. 정류장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새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 희망으로 건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지영에게는 숙제처럼 도착했습니다. 해내야 한다는 압박, 잘해야 한다는 무게, 그리고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 버스가 멈추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서면 집까지 5분이었습니다. 5분 동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5분만이 오늘 하루 중 유일하게 지영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수연은 목소리가 컸습니다.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교실 안에서 그 아이가 웃으면 주변 두세 명이 따라 웃었고 그 웃음이 잦아들 때쯤이면 교실 전체가 이미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이 의뢰 그렇듯 강수연은 자신의 말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영이 처음 그 아이의 말을 들은 것은 전학 온 지 2주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지영은 겉옷을 챙기려고 가방 옆에 잠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때 강수연이 옆을 지나가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뒤에서 보면 진짜 통통하지 않냐? 낮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들으라고 한 말인지 그냥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작게 웃었고 둘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지영은 겉옷을 집어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안 들은 척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급식줄에 서였습니다. 지영이 쟁반을 들고 서 있는데 뒤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옷도 입었어. 그 이상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반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누군가 학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 안에 지영이 지나가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자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모티콘 몇 개가 달렸고 거기에 강수연이 짧게 한마디를 썼습니다. 키읔키읔 화보네. 그 밑으로 웃음 표시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영은 그 채팅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알림을 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학 시간은 원래 그나마 버틸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평택에 있을 때 지영은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잘한다는 말이 정교권은 아니었지만 반에서 앞쪽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게 특별히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있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학 온 뒤로 흐름이 맞지 않았습니다. 진도가 조금 달랐고 평택에서 쓰던 방식이 이 학교에서는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단원 평가에서 72점을 받았습니다. 나쁜 점수는 아니었지만 스스로는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점수가 아니라는 것을. 시험지를 돌려받는 날 앞자리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점수를 물었습니다. 지영이 말하자 그 아이는 눈썹을 조금 올렸습니다. 전 학교에서는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그러네.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무언가 판결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결국 그 정도야 라는. 지영은 시험지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4월 둘째 주 국어 시간에 모둠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모둠이 짧은 글을 써오고 한 명이 대표로 앞에 나가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영이 속한 모둠은 제비뽑기로 발표자를 정했습니다. 지영이 뽑혔습니다. 전날 밤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칠판 앞에 서는 순간 30명의 얼굴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강수연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딱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지영은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단어 하나를 잘못 읽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교실 뒤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하나 들렸고 그 소리가 귀에 꽂히자 나머지 문장들이 전부 뒤섞였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계속했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았을 때 뺨이 뜨거웠습니다. 누가 볼까봐 책상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강수연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진짜 떨었나 봐. 목소리가 다 떨리던데. 비웃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나빴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어떤 결심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면 어떨까? 어디든 아무도 없는 데로. 생각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나갔다는 것이 처음 왔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방에 돌아오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그리다가 지우고 선만 남기다가 지우고 결국 아무 형태도 없는 것들을 채워 넣는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들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을 열고 무료 샘플들을 가져다 이어 붙이는 것을 몇 달째 혼자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들을 쌓아 올리면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택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는 낮고 천천히 흐르는 루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슬픈 음악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니었는데 완성하고 나서 들어보니 슬펐습니다. 지영은 그 파일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방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말을 꺼낼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좀 힘들다고. 엄마는 분명 들어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채팅방부터인지 발표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쌓여온 것들부터인지 다 말하면 엄마는 걱정할 것이고 걱정이 커지면 기대도 함께 올라올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를 다시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하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이 천장에 붙은 채로 불을 껐습니다. 성적표는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봉투를 나눠주었고 아이들은 제각각 뜯어서 확인했습니다. 지영은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교실에서 꺼내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었으면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적표 나왔지?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가져와 봐. 이미지는 성적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에 들고 훑어 내려가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지영은 그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 모서리를 손끝으로 짚은 채 엄마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학이 왜 이래? 첫마디였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 이게 말이 돼? 수연이는 이번에 92점이라던데. 강수연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인가 그 이름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같은 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강수연 엄마와 엄마가 동네 카페에서 마주친다는 것도 지영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수연이는 수연이고 나는 나잖아요.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 맞아. 수연이는 수연이고 너는 너지. 근데 수연이는 공부도 잘하고 애들이랑도 잘 어울린다던데. 너는 전학 온 지 2달이 됐는데 친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엄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넌지시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을 놓으면서 밥을 덮어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카페에서 옆 동방 여사 만났는데 거기 딸이 이번에 전교 5등 했대. 중3인데. 지영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최 여사 아들은 학교 상담사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더라.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중요하다고. 지영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문장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끊긴 자리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밥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진 유리창에 식탁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나는 동안 지영은 방에 들어가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생각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채팅방 일도, 발표 때 일도, 요즘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도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힘들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꺼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그릇을 헹구며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요즘 좀 힘들어. 물소리가 잠깐 줄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뭐가 힘들어? 그냥 학교도 그렇고 애들이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엄마는 그릇을 행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15살이 뭐가 힘들어? 힘든 게 뭔지 알기나 해? 지영은 말을 이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엄마 때는 말이야, 진짜 힘들었어. 너는 몰라. 공부만 하면 되잖아, 지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다시 그릇을 들었습니다. 물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부엌 문 앞에 잠깐 더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내 감정인데. 그 생각이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엄마의 손에서 한 번 거쳐 나왔습니다.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15살짜리 투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답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사운드 프로그램은 켜지 않았습니다. 스케치북을 꺼냈지만 연필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지영도 알았습니다. 엄마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지영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영의 생일을 절대 잊지 않았고 좋아하는 반찬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오늘 부엌에서 들은 말이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지영에게는 자꾸 걸렸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같은 집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지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식탁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 앞도 아니었습니다. 방만이 안전했습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이 작은 공간만이 지금 지영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하루가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성적표 봉투, 엄마의 손, 강수연이라는 이름, 부엌에서 들려오던 물소리, 그것들이 겹쳐지고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엄마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 점수를 묻지 않는 사람, 15살이 뭘 알겠냐고 하지 않는 사람, 그냥 들어주는 사람,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물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오늘 밤 처음으로 느끼는 작은 숨구멍 같았습니다. 답이 없어도 물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소리가 창문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내일도 학교는 있었습니다. 강수연도 있었습니다. 성적표는 이미 엄마 손에 들어갔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만큼은 지영 혼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학교 상담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수학 시험지를 떨어뜨리며 교실 앞에서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상담실 한번 가도 될까요? 담임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상담실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색종이, 작은 공룡 장난감, 연필 몇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그냥 말해도 된다고 말했고 지영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싸웠어요. 밀려서 그만하는 순간에 반격을 했는데 그게 끝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연을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놀렸을 때, 제 옷이 못생겼다고 할 때, 제 체중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들이 다 조금씩 쌓인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은 노트를 쓰고 곧 바로 말했습니다. 그냥 참아서 온 거, 그 시간이 짧지 않았겠다. 그 대화 때문에 다음날 지영은 담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일은 제가 완전히 피해자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을 처음으로 제 입으로 인정해봤어요. 담임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때 지영의 태도를 반성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려는 시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수연은 학교폭력위원회에 나가며 처음에는 그냥 놀린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선생님과 교장이 준비해둔 자료 앞에서 그녀의 말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라는 기록이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을 반복해서 한 게 그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는 계속 밀려만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상담 선생님의 말이 끝나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 후 학교 측에서 둘에게는 서면, 사과문 작성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내려졌습니다. 지영은 편지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그만해도 됐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빠져 있었고 그 친구가 나를 해쳤다는 구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 말고 이번엔 사과문을 써야 했습니다. 내가 반격을 했을 때 그 순간은 분명히 나에게도 폭력이었다. 그 말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연속된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그 말을 끊기로 했다. 이 문장을 끝까지 쓰고 나서 지영은 손을 떨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편지에서 느꼈던 나는 부담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그날 밤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왔다. 내가 상담실에 다녔다고 하네. 지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국 공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랑 서로 사과문 쓰는 것까지도. 엄마의 말은 기대했지만 그 말이 나온 뒤의 침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조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놀렸을 때 느꼈던 기분도 아직도 싫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완전히 100% 당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도 저니까. 그 말이 끝날 때 나한테 그 끝을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는 국을 떠 끓는 것보다 잠시 그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보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때 내가 잘 못 들은 건가 봐. 엄마가 말한 그 말은 지영이 원하는 말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녀에게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 말을 하면 말이 더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5살이 무슨 힘들어 라는 말이 듣는 것보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그때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말을 듣는 방식이 틀렸었다는 걸. 그게 더 많이 느껴진다. 이후 엄마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 상담실에 갈 때 엄마도 같이 가서 말 좀 들어도 될까? 지영은 그 순간 그냥 말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엄마의 말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그때처럼 나만의 말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말해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부터 방은 여전히 안전한 곳이었지만 거실이 조금씩 그 안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지영이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 옆 벽에 작은 노트 한 장을 붙였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지? 오늘 뭐가 좋았지? 엄마가 듣고 싶어? 그 글자들은 말이 아니라 말을 하려는 의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영은 어느 날 그 노트에 연필로 아주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엄마, 오늘은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엄마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느껴졌어. 몇 주 후 학교 뒤뜰에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벤치에 혼자 앉아 수학 노트를 펴고 있었다가 그 옆에 수연이가 앉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움찔했습니다. 수연은 손에 핸드폰을 들고 그 벤치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학교 폭력 예방 과제로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사진 찍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며 그녀의 말을 논쟁으로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반복했을 때 나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숨이 막혔어. 그리고 그 말이 끝난 뒤에 나 혼자 남아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았어. 지영은 그렇게 말했고 수연은 처음으로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밀려서 반격을 했을 때 그 순간은 나도 폭력이었어. 그래서 그 일은
둘 다 그 책임을 조금씩 나눠서 봐야 한다고 들었어. 수연은 그렇게 말을 끝까지 듣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그냥 놀리는 말이었고 그 말이 끝나면 얘가 웃어주고 그게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말이 내가 끝내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나 보구나. 그 말이 끝난 뒤 그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둘의 얼굴이 약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 둘의 눈은 서로를 향해 있었고 그 손 아래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학교 폭력 예방 문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지영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처음으로 그 친구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이 내게 무기처럼 심장에 박힌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그 친구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지영이 방에 들어가려는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오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구나. 이날 지영은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놓여 있던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전히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가서 없어지겠다는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지만 그 문장 옆에 작은 접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접시 위에는 엄마가 하루 전에 가져온 과자가 놓여 있었고 과자에는 내가 먹고 싶을 때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 말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뒷면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말을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진짜로 말할 수 있었다. 그 말이 끝나고 나 혼자만 있지 않구나 하는 것, 그게 느껴졌다. 편지를 쓰고 편지 뒷면에 작은 메모를 남긴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그 메모를 가끔 펼쳐보면서도 그냥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이미지는 퇴근 후 지영의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고리가 부드럽게 풀리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뒷면에 쓰인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적힌 말보다 뒷면의 메모가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나는 부담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나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작아져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편지로만 남겨져 있는 건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편지로 먼저 쓴 것 같구나. 엄마는 그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를 다시 볼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너를 우선순위로 두겠다. 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지영은 그날 학교에서 수학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손을 책상 아래로 숨겼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질 때마다 흔들어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손을 책상 위로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떨림을 억지로 지우기보다 그대로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하면서 너무 떨리지 않았나요? 지영은 잠시 말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떨림을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를 피하듯 식탁과 방, 부엌 문 앞에서만 스쳐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둘 다
무언가 말을 먼저 꺼내보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말하겠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눈을 들어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발표를 끝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 말이 끝나는 것보다 그 말이 끝나는 이유가 뭔지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첫째, 저는 말을 끝냈습니다. 둘째, 그 말이 끝나는 이유는 누군가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을 끝내는 선택을 했다는 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엄마가 가져온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편지를 읽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제 말을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엄마는 식탁 아래에 있던 편지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말하려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편지로 먼저 써두고 엄마가 그 말을 읽으면서 그 말이 작아지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란 것이구나. 엄마,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첫 번째로 그 말이 작아져 돌아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말이었고 그 말이 엄마에게도 엄마의 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아, 나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었는데 그 말이 내 앞에 오면 내가 말이 많은 아이야라는 뉘앙스로 변해왔어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 말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말을 내려놓지 말고 제대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손에 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내 말을 듣고 싶어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방이든 거실이든 부엌이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제일 먼저야. 그 말이 엄마의 말보다 엄마의 체면보다 먼저야. 지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말이 다시 말이 됐습니다. 편지로만 쓰려 했던 말, 그 말이 이제 말이 됐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지영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편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지영은 이미 그 편지 뒷면에 작은 메모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을 끝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가 말한 것보다 말을 끝낸 제가 더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엄마는 편지를 방에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오늘 뭐가 가장 좋았나요? 엄마가 듣고 싶습니다. 지영은 그 메모지에 첫날에는 아무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오늘은 말하기는 아직 힘들었지만 엄마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엄마는 그 글을 읽고 그냥 말해줘요. 내 말이 끝나는 이유가 나를 이해해주고 싶어서가 아니어도 그 말을 끝까지 해줘요. 그 말이 제대로 끝날 때까지 엄마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을게요. 이렇게 엄마의 체면과 딸의 마음 사이에 나란히 서 있던 틈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메워지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